네, 주식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시장의 인사이트를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실 본부장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도 저희 본부장님께서 또 좋은 내용들 많이 또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오늘 임영웅. 네, 임영웅 씨 그 I am Hero the 스타디움이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기사를 보고 발권 통계를 봤더니 이제 100억을 눈앞에 뒀다는 제가 기사를 봤는데 오늘 이제 통계 자료를 보니까 100억을 돌파했네요. 보니까 100억 밑에 자료 보시면 이제 이미 돌파를 하고 이제 이게 10월 30일 어제자 통계입니다. 이제 이걸 넘어섰겠죠. 오늘은 그러니까 100억 이미 넘어섰고 이미 넘어서서 이제 앞으로 나가고 1등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영화로는 이제 엄청난 공연 영화로는 엄청난 기록을 계속 돌파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성원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기록이 대단한 것 같고요. 스크린 수도 뭐 전국에 224개고 계속 줄지 않고 계속 점유율도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옆에 보시면 통계치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은 것 같고요. 되게 높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꽉꽉 차는 것 같습니다. 점유율이 100%고 뭐 이런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네, 저희가 또 임영웅 네. 가수에 대해서 또 네.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저희 이제 임영웅 팬분들께서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특별히 우리 팬분들의 그런 댓글들을 기억을 해주시고 이 수치에 관해서 준비를 좀 해주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지금처럼 선한 영향력들을 많이 좀 끼치는 그런 가수로 길이길이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 첫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은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오전에 실적 발표를 맞아요.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 발표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제일 궁금한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사이즈의 실적인지에 대한 거 하고 과연 이제 그 HBM 그 모델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것인가 통과, 어떨 그죠? 것인가에 네. 대한 그 납품을 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납품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거였는데 예상하는 정도였다 거였습니다. 둘 다.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도 예상하는 정도였고 납품하는 정도도 예상하는 정도였다라는 게 저는 제 판단은 그랬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랬었고 좀 뭐 매출은 정확하게 이제 얘기는 했지만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하지 않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진짜 시장에서는 그런 시그널을 줬다. 통과의 시그널을 줬다라는 시선도 있는데 본부장님 보실 때는 저는 어떠셨어요? 좀 뭐랄까 시그널을 줬다고는 하지만 저는 좀 뭐랄까 명확하게 뭐 어느 정도 어떻게 정확하게 뭐 납품을 한다 시기가 언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메시지를 주지는 않았다는 판단을 저는 좀 했거든요. 구체적이지 않았기 예, 때문에. 저는 그런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기본적으로 SK 하이닉스처럼 뭐 완벽하게 통과를 해서 완전 납품을 한다, 뭐 전량 납품을 한다, 이런 식의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제 느낌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지금 자신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HBM이 자신의 사업 분야에서 10%를 차지하는 부분을 하반기까지 50%로 늘리고 내년도에 그 부분을 더 늘리겠다는 거하고 전 분이 지난해보다 지금 분야가 70%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약간 제가 보기에는 어떤 수식어적인 부분에서 약간 그런 부분들을 수사학적으로 약간 말장난을 했다랄까요?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은 느낌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고나 할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 엔비디아한테 지금 저희는 좀 더 언제까지 납품을 하고 어느 정도 물량을 저희는 수주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오히려 뭐 젠스랑 사인이 든 그런 사진만 공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더 신뢰를 좀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오히려 차라리 그냥 인터뷰가 차라리 나왔던가 젠스당이 인터뷰를 해준다거나 뭐 그런 게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히려 저 그게 더 이상했어요. 젠스당 뭐 뜬금없이 젠스당 사인이 든 그런 사진이 공개되고 삼성전자스럽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네. 네. 약간 빈술에 요란한 그런 느낌인가요? 그게 뭐냐는 네. 느낌을 좀 받았어요. 삼성전자 전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젠스당 그 뭐 하는 짓인지 몰랐어요. 그 사인이 든 사진 하나 공개하는 게 뭔지 저 약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는 통과가 될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곧 납품을 뭐냐는 할 거다. 그냥 알아서 판단하라는 네, 거잖아요. 좀 네. 약간 느낌이 이상했어요. 저는 그게 좀 그 사진을 주는 의미가 좀 상당히 삼성전자스럽지 않고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삼성전자랐으면 그냥 발표하면 되지 그 사진을 공개할 필요가 있었을까? 사인이든 그 사진을 굳이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자기네가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신뢰를 주기 위해서 공개한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삼성전자 되면 그런 사진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삼성전자 말은 저희는 다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그 가시적으로 4분기 판매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5세대인 HBM3E에 관련 8단과 12단 모델 양산 중이라고 밝혔고 어쨌든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시장에 좋은 시그널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큰 손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떤 그런 시그널을 보냈고 자기네들은 그쪽과 이제 어떤 많은 관계가 있고 향후에 이쪽과 많은 어떤 관계가 돼서 판매를 할 가능성이 있고 이제 하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거고 이제 다수의 고객사에게 판매를 할 예정이고 상반기에는 그 분야를 좀 더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HBM4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양산 목표를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파트너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뭐 나머지 분야에서도 좀 더 많은 분야에서도 이제 확대를 해 나가겠다고 해서 좀 더 자신들이 지금보다는 좀 낫겠다는 어떤 비전 발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시장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좀 뜯어보면은 이 메모리 분야, 그러니까 반도체 분야에 관해서 TSMC와의 숫자적인 격차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1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그런 판매량들이 SK 하이닉스와 대비해 봤을 때 한참 못 미치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메모리 생각하세요? 분야가 좀 그렇죠. 어쨌든 지금 보면 전체 매출로 보면 뭐 삼성전자가 앞서지만 그 메모리 분야, 반도체 분야만 반도체 보면 분야만 보면. 절반 정도 한 뭐 많이 높게 잡아도 한 뭐 정확하게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실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는 해주진 않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한 4조 정도로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하이닉스는 한 7조 정도로 보니까 한 60%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많이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좀 많이 분발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TSMC는 지금 거의 14조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TSMC와 이제 파운드리 분야를 이제 같이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정확하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이 아시아 쪽의 반도체 쪽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지고 관세가 가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어떤 대비책에 대한 것들이 더더군다나 없고 지금 뭐 대만이나 이쪽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거에 대한 지원책이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것들이 좀 암울한 상황이라 더더군다나 좀 힘든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걱정스러운 게 좀 큽니다. 저는 좀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시장 전망치가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부분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메모리 부분에 대해나 반도체 부분도 지금 문제긴 하지만 비메모리 부분도 저는 좀 약간 걱정스럽긴 해요. 스마트 부분도 지금 실적 개선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아서 특히 이제 그 핸드폰 분야, 스마트폰 분야도 지금 많이 지금 뒤처지고 있어서 그쪽도 지금 애플 쪽에 많이 뒤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문제가 맞아요, 있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 부분도 지금 실적 발표에 대해서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렇게 실적이 많이 개선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비전 제시가 없어서 좀 아쉬움이 좀 음. 있습니다. 앞서서 본부장님 말씀해주셨던 젠슨왕 그 사인 자료를 제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혹시 네네. 화면으로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요거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진만 삼성전자 부사장님이 SNS에 게재를 하셨대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거를 보고 오히려 좀 실망감을 좀 가져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음. 얘기는 안 하시고 이걸 그 SNS에 올리셨는데 이제 그 보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젠슨왕과 무슨 관계가 있고 이제 그 삼성전자가 이제 뭔가 납품을 하겠구나라고 유출할 수 있겠죠. 저걸 네. 보면서 뭔가. 근데 이제 저거 계약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약서는 아니죠. 계약서는 네. 아니고 뭔가 저거 뭔가 비전 제시고 뭔가 우호적인 관계고 뭔가 비전을 하는데 차라리 계약서를 올리면 상관이 없겠어요. 근데 저게 삼성스럽지 않다. 이게 뭔가 우리가 어떤 협력 관계의 느낌보다는 너무 하청 업체 혹은 이제 젠슨왕의 사인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우러러보는 나의 팬 같은 그런 느낌? 들어서 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네, 뭔가?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래도 우리나라 그쵸, 자존심 정말 예, 최고의 기업 중에 예, 하나인데. 그리고 사실은 그 계약을 했으면 계약을 했다. 음, 아니면 이게 그냥 사인을 받은 건 사인을 받은 거다. 그냥 우리가 그냥 어떤 관계 가는 과정이다라고 하거나 그냥 그 과정이 어떤 사진인지 설명을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뜬금없이 이것만 딱 올리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저는 좀 삼성스럽지 않다. 예,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모든 언론이 다 올리는데 그거에 대한 아무 해석을 아무도 안 해주세요. 그냥 기사만 쓰고 그 사진만 다 올리세요. 아무도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읽는 독자가 판단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읽는 독자는 그냥 그거를 보면서 이 실적 발표에 대한 기사를 다 써주세요. 그 자료 사진만 쓰시면서 그러면 독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러면 마치 이게 다음 시즌에는 납품을 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은 하겠지만 그렇게 느끼는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이게 맞는 것일까? 과연 정확한 그렇죠. 것일까? 네. 차라리 그럼 정확하게 입장 표명을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고요. 조금 더 이야기를 제가 좀 덧붙여 보자면 이번에 이제 컨콜에서는 지금 부진했던 파운드리 그리고 레거시 쪽에 관한 투자를 조금 줄이고 앞으로 이제 고부가 가치 HBM 쪽에 투자를 더 늘리고 집중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2%까지 올라서기도 했었는데 이제 마감 시장 보고 나니까 약보합, 그냥 약간 보합권에서 좀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사실은 포부까지는 좋았는데 이런 삼성전자의 포부를 시장과 또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각각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수치로 그게 표현이 되어야지만 삼성전자의 이런 HBM 분야에 관한 신뢰도도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는 시점이어서 일단 확정 실적 우리가 오늘 좀 소화를 했었던 그런 시간이었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엄청 특별할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여기 와서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우리가 깊이 있게 파고들 만한 특별한 뭔가의 어떤 시그널들은 조금 부족했었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 좀 네네.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많은 분들이 제가 볼 때 언론사들과 많은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주어진 자료가 원체 없다 보니까 맞아요. 많은 분들이 분석을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못 하시더라고요. 저도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이야기를 많이 못 하시는 것 같고 분석도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자료에서 하다 보니까 많이 못 하시는 것 같고 좀 더 지켜보자 관망세를 좀 지켜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조금 마무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저희 메타 실적 좀 이야기 해볼까요? 메타는 제가 볼 때는 실적은 제가 어제 밤에 이제 확인해 보셨죠? 하시면서 네. 직접 봤는데 메타는 실적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메타도 지난주부터 이제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하실 거면 메타를 하시는 게 맞아요. 좋을 것 같다고 이제 메타가 AI 쪽에 투자를 하고 이쪽에 뭐 서버 분야나 아니면 그 전반적인 분야도 계속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클라우드 분야도 서비스를 한다고 했었는데
메타는 실적이 엄청 좋았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매출은 56조를 기록했었고요. 그다음에 순이익도 17조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시장에서 예상치를 뛰어넘는 그런 걸 기록했었는데 다만 제가 볼 때는 주가는 2.9% 하락했습니다. 맞아요. 주가는 안 네, 좋더라고요. 주가는 안 좋은데 이게 이제 저는 다만 저는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이거는 다만 이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미국의 어떤 IT 기업의 다른 특징이라고 보는데요. 메타는 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마크 저커버그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바로 투자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 돈을 바로 130억 달러 정도를 바로 투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900 그 정도를 바로 투자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걸 바로 자기네들한테 배당이나 뭔가를 수익을 바로 환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바로 투자로. 예, 그래서 클라우드 사업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페이스북 사업을 하잖아요. 메타가. 그러니까 페이스북 사업을 하는데 이 수익 사업 특성상 이게 클라우드 사업이라서 바로 수익이 환원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니까 이게 바로 내년에 바로 성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식에 바로 반영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이 바로 주가가 떨어지는 건데 제가 볼 땐 장기적으로는 투자하기에 괜찮은 주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 있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AI의 실적은 계속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소셜 미디어 분야나 이런 쪽에 AI 쪽에 계속 투자를 하고 이쪽에 계속 가는 방향은 계속 맞는 것 같습니다. 저커브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연말 쪽에도 계속 AI나 이런 광고를 하는 거 보면 계속 잘 맞춰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근차근 잘 밟아서 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봇이나 이런 것들 만드는 거 보면 AI 쪽에 잘 맞춰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서 이제 이런 수익률이에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바로 자기네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들이 좀 낮아져서 이게 떨어지는 것뿐이지 단순히 이 회사 자체가 어떤 뭐 좀 전망이 없다 이래서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는 이런 방식과 좀 다른 그런 주가 떨어짐이라서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메타에 관한 실적도 이제 네.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저도 네.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 네네. 일단 메타는 SNS가 이제 주 사업으로 네네. 하는 기업이잖아요. 네네. 근데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월가 쪽에서 주목을 했던 거는 그 일일 활성 사용자 수 이게 네네. 이제 예상치보다 증가가 안 됐다. 네네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에 이제 사람들이 머무르는 그 시간이 네네. 많아야 메타는 이제 수익 구조가 많이 될 텐데 그 부분이 예상보다 그 성장치가 네네. 많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거론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메타는 좀 AI나 메타버스 쪽으로의 사업 영역을 좀 확장시키고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한 윤곽이라든지 성과가 나게 된다면은 장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고 저는 약간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SNS 사업으로 시작을 했었던 기업인데 네네. 지금 AI 쪽으로의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반면에 또 카카오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나라 네네네. 기업이.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AI 쪽에 성장 시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시장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다 보니까 이제 주가도 계속 좀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하실 때는 이렇게 이제 SNS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은 어떤 아이덴티티를 좀 더 추가를 해야 될까요? 카카오하고 메타는 완전히 다른 기업입니다. 카카오는 일단 문어발식으로 너무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카카오는 시장 자체가 너무 작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반, 우리나라 네, 국내 국내 기반이고 메타는 기본적으로 세계 시장을 전 세계 시장이니까.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수익 모델이 완전히 다릅니다. 수익 모델 어떻게 메타는 사실은 이제 그 전 세계 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그 광고 시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광고 기반이 완전히 다르고 일단은 그 이미지 그 광고가 완전히 다른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완전히 다른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처럼 그렇게 문어발식으로 막 이렇게 하지는 자신들이 않는다? 잘 모르는 분야까지 진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메타가 검색 엔진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구글처럼. 네, 네. 만약에 메타가 그런 사업에 뛰어들었다라고 하면은 구글에게 대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뭔가 좀 준비를 한 다음에 뛰어들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어느 정도 음. 준비를 다 준비를 끝낸 다음에 끝냈다고 어느 생각을 정도 끝낸 드세요? 다음에 오. 검색 엔진을 한 다음에 저는 이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뭐 선언을 하고 뛰어들지는 않습니다. 뭔가 이게 준비를 한 1년이나 2년 정도 준비를 한 다음에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선언부터 합니까? 예, 선언을 네. 하고 바로 뛰어들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뭔가를 준비하거나 어디를 인수한 다음에 선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뭔가를 저는 준비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고 메타를 지금 잠깐 표를 보시면 네. 이게 이제 보통 보시면 이게 거의 이렇게 거의 주식이 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상향에 급하게 오르지도 않지만 보시면 계속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주식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성장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표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세를 쭉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메타가 전반적으로 이제 표를 보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1년치를 쭉 보시면 이 정도로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메타는 기본적으로 성장을 쭉 하고 있는 종이라 떨어지지는 않고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반적으로 해서 이렇게 딴 곳에 이렇게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문어발식으로 하지 않고 자신들이 아는 분야와 어쨌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에서 정확하게 딱 맞춰서 보통 외국 기업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구글도 유튜브 같은 거를 시너지를 서로 낼 수 있거나 메타도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이렇게 둘이가 뭔가를 자기네들이 서로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렇게 하지 뭐 뜬금없이 뭐 택시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뭐 은행을 한다고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예. 그렇네요. 전문성이 확실히 있네요, 네. 메타는. 그러니까 서로 시너지를 네. 내야 되는데 그렇게 뜬금없이 가는 것들이 물론 뭐 그게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들이 잘할 수 있고 자신들이 잘 아는 분야이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매출하거나 등치를 키워서 뭐 대기업으로 가는 뭔가도 될 수 있겠지. 우리나라 자체가 언제 시장이 작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본인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들은 잘하는 분야나 그 그룹의 아이덴티티를 나중에 키워가는 부분에서 맞아요. 아이덴티티적인 면에서 힘들 그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카카오가 무슨 그룹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조금 모호해졌죠. 네네네. 맞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카카오는 뭐 카카오톡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맞아요. 지금은 뱅크인지 아니면 그게 뭐 모빌리티인지 아니면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맞아요. 이게 사실은 딱 그 정확한 또 기업에 관한 이미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그 카카오 세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딱 저희의 이미지에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메타랑은 좀 다른 양상으로 확실히 이제 지금 방향성이 달라지고 있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추가적인 시장의 모멘텀도 있다라고 여러분들 같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추가적으로 무슨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MS도 이제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MS도 마찬가지입니다. MS도 어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높은 매출과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650억 9천만 달러를 했고 순이익도 246억 7천만 달러로 이제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 애저라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서 이제 2위 정도 달리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0.7% 하락한 정도로 이제 소폭 하락한 데서 이제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세고 이제 3조 클럽에 이제 있는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이쪽도 이제 투자를 계속 하겠다는 거고 AI 쪽에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쪽도 이제 투자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지 않은 것이지 기본적인 뭐 어떤 펀더멘탈이나 이런 기업에 관한 가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거하고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실적 발표가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 기업의 실적 발표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은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듯합니다. 좀 지켜보는 것들을 다르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이제 제가 좀 유심히 본 거는 슈퍼마이크로컴이 맞아요. 좀 약간 이게 급락했죠.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급락했죠. 네. 이게 회계 감사를 거부할 수도 있구나. 저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제가 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일이 있어서 어제 가능한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니 그래서 어제 거의 30 몇 프로가 떨어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30% 넘게 예, 급락했어요. 예, 어저께. 네. 예. 그래서 이게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뭐 이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많기도 하고 사실 예. 나름 좀 유명한 기업인데 네. 분식회계에 관한 또 논란들 나오면서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 그쵸. 언스트 영인가는 그 음. 회계감사 맡은 분이 회사와의 신뢰 때문에 이제 이유로 사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사임하면서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던데 그 전에 보니까 이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확 올라갔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자신들이 그 맞아요. 그죠? 뭐죠? 그 엔비디아가 만드는 그것들을 자신들도 뭐 개발했다고 해서 뭐 10만 개를 출하한다고 뭐 이런 언론 플레이를 했구나. 언론 플레이를 해서 주가를 부양을 확 시켰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갑자기 이걸 사임을. 하면서 주가가 또 30 몇 프로 확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미국에서도 가능하구나. 이런 일이- 어디든 어, 마음 먹으면 네, 미국에서 이런 네. 일이 일어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야 이게 어떻게 한국 말고도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씁쓸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야 이게 좀 쉽지가 않은데 이게 사실 올해 초에 이제 매그니피션트 7보다도 이제 더 높은 생각이 들고 이제 냉각 시스템을 공급하는 AI 서버하고 이제 냉각 시스템을 공급하는 AI 열풍 수혜주였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아주 각광을 받던 주였는데 그때 상승했던 거보다 70%가 이제 하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급락해가지고 이제 오늘 지나면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전기장에서. 그래서 이제 31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43달러까지 갔다가 더 떨어질 것 같아 계속 던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쪽에서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질 않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예, 조사 중이다 맞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처리를 못하고 계속 떨어질 것 같아요. 지난번에 장이 마감돼서 못 던진 거지 계속 던질 것 같으니까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뭐 우리나라에 가지고 계신 분은 별로 안 계시겠지만 일단은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좀 재밌는 건 이게 내일부터 이게 제가 볼 때 이게 아마 실행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구글이 그 에픽 게임즈하고 이제 소송이 붙어가지고 혹시 그거 아세요? 아니요, 그건 못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에픽 게임즈하고 소송이 붙어가지고 이제 그 원래 이제 의무적으로 인앱 결제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앱스토어에 다른 앱을 못 깔고 구글이 의무적으로 이제 자신들의 앱에 구글 플레이어를 깔아서 그렇게 의무적으로 까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에픽 게임즈랑 소송이 붙어가지고 졌어요. 내일부터 그거를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3년간. 그런데 그게 이제 연방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10월 8일인가 이제 그게 소송이 나가지고 11월 1일부터 하라고 이제 내일부터 하는 걸로 결정이 나. 그래서 보통 우리 삼성 폰을 사면 구글 플레이어가 깔려 있잖아요. 네.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아, 그냥 이제는 안 깔려서 나오게 돼요. 의무적으로 깔리게 돼 있는데 그렇게 안 깔리게 되게끔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앱을 다운받지 않아도 네,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30% 떼가는 거였는데 그렇게 안 떼가게끔 이제 그 수익 구조 수익 구조도 이제 만들어놨구나. 예, 그렇게 그것도 이제 이제 그게 그렇네요. 이제 불합리하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렇네요. 예. 근데 이제 그거가 이제 판결이 났는데 그걸 항소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항소가 기각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11월 1일부터 이제 그게 3년간 원래는 6년간 적용해 달라고 했는데 3년간 적용하는 걸로 그때 판결이 났습니다. 10월 8일 날. 그게 내일부터 적용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데도 기사가 안 나서 제가 이게 이슈는 아닌데 이제 앱게임즈 측에서는 일단은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의 네.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은 한 거다. 이게 중간에서 아무래도 그 수익 구조가 있으니까. 11월 1일에 발효된다는 기사만 나고 발효가 되는데 아무도 기사를 내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10월 8일자 기사를 보고 제가 적어놨어요. 수첩에 발효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러면 내일부터 발효가 되니까 되게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데도 기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발효가 되는데 왜 아무데도 기사가 안 나지?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알파벳 당시에 이 10월 8일 당시에 알파벳이 2.5% 주식이 하락했거든요. 그 때문에.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판결이었는데 아무데도 기사가 안 나서 내일부터 이게 판결이 되면 이게 되게 의미 있고 개발자들에게는 되게 의미가 있는데 왜 이게 기사가 안 날까 싶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의미가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건데 왜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가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봐봤습니다. 네. 재미있었습니다. 네. 오늘도 뭐 네. 한번 네. 해주셔야죠. 오늘도 오늘 한번 그리고 저희 네. 이지영 아나운서께서 이제 오늘부터 그 코인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인 방송을 이제 진행하게 되십니다. 그걸 알고 계시고 그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제가 이제 코인 프로그램도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1억 찍고 약간 조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에서 굉장히 이제 비트코인 자금 유입에 관한 내용이 좀 들어왔어요. 지금 이 자료가 같이 보이실 텐데 제가 같이 좀 마킹을 하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요. 지금 이 정도로 큰 자금이 시장에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 1월 11일 이후에 가장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예전에 가장 높았던 데 대비해서 거의 이제 돌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암호화폐가 이제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투자자분들은 암호화폐를 이제 업비트와 같은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셔야 되지만 미국 투자자들은 나스닥과 같은 이제 우리로 따지자면 코스닥 시장에서 ETF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현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지표를 보니까 지금 국내 투자자들의 코인 시장 유입도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거의 최고치를 향해서 가고 있어서 이게 암호화폐에 관한 전반적인 시장의 관심들이 지금 계속 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되고, 이 온체인 데이터는 이제 인플로우랑 아웃플로우 같이 있습니다. 유출했을 때는 제가 어제도 같이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빨간색, 그리고 유입됐을 때는 이렇게 녹색으로 표기가 되는데 지금 거의 사상 최고치의 유입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 기사를 보자면은 이거는 포브스지에서 나왔던 기사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롱 비트코인 그리고 숏 본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선물 시장에서 쓰는 용어인데 숏 포지션이다라고 하면은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고 롱이다라고 하는 거는 상승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선물 시장에서는 양방에서 이제 베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포브스에서 월가의 투자자들이 지금 롱으로 베팅을 하는 건 비트코인, 그리고 숏으로 베팅을 하는 건 미국의 국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이제 월가에 있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은 상승하고 미국에 있는 국채가 떨어질 것이다. 그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이제 부채율이에요. 부채율인데 1990년대부터 지금 집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쭉 보시면은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가 거의 약간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서 2차 세계대전 수준이다라고 해요.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미국 정부가 돈이 없어서 돈을 계속 이제 찍어내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한 말은 많아요. 연준이 이제 백악관이랑 분리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그런데 이제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미국 재무부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돈을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연준의 이런 정책이 무력화되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투자자들은 지금 이제 미국의 국채의 가치, 그러니까 국채라는 건 사실 예전엔 안전자산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위험자산 수준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국채의 가치는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오히려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단기적인 시선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옆에 있는 표도 같이 볼게요. 제가 지금 가상자산 유입자 수 같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투데이에서 제시를 해줬던 건데 지금 이제 2024년 상반기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증감률이 67%입니다. 무려. 그래서 이제 상반기 하반기를 나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총 영업 손익도 106%나 상승을 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700만 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수치는 그만큼 한국에서도 가상자산을 투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갔다라는 거고요. 거래 이용자 수는 지난 하반기 대비해서 21%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778만 명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100만 원 미만을 보유한 투자자가 지난해 대비해서 24% 상승을 했대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큰 금액을 베팅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분들 중에서 진짜 관심을 가지고 소액 투자부터 조금 접근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좀 늘어갔다라고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골드랑 비트코인의 가격을 비교해 놓은 차트예요. 올해이거든요. 근데 지금 골드가 사상 최고점을 계속 찍고 있어요. 2,600달러도 넘어서고 이 노란색이요. 골드의 가격 차트고요. 이 파란색이 비트코인의 가격 차트인데요. 수익률만 놓고 봤을 때 올해는요.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골드 대비해서 2배가량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골드가 상승을 하는 건 안전자산 이제 선호 심리 때문이잖아요. 뭐 전쟁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이 골드의 상승에 못지않은 더 배의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거는 이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위험 자산이 아니라 안전 자산의 형태로 보는 시선들이 조금 압도적으로 현재는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번외로 이제 외국에 있는 나라들 중에 터키나 또 베네수엘라 같이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화폐 가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자국 화폐 가치가. 그래서 그런 분들은 물 한 병을 살 때 리어카로 정말 돈을 끌어온다고 합니다. 그런 국가의 사람들은 본인들의 자국의 통화를 비트코인으로 많이 바꿨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비트코인이 자기들의 자국 통화보다 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조금 물가를 잡지 못하는 국가들에서는 비트코인을 통화의 대안으로, 자산의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는 그러한 또 상황들도 계속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같이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은 크게 없었고 제가 여러 가지 또 외신 기사들과 또 국내 기사들 같이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좀 나누는 시간 같이 가져봤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좀 코멘트 더 하실 거 있을까요? 네. 터키가 아니고 튀르키. 죄송합니다. 아이고. 튀르키. 네. 편집되겠네요.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 네. 다른 말은 없. 네.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잠깐 채굴하는 거 한번 보여주신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네, 그거 보여드릴게요. 잠깐 잠시만요. 네. 제가 자료 금방 네, 준비해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시죠. 채굴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채굴 한번 보여주시죠. 어떻게 생겼나? 채굴기는 아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준비되면 바로 띄워드릴게요. 컴퓨터 아닌가 채굴기가? 예, 채굴기 맞고 이거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보신 게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는 컴퓨터 아닌가요? 엔비디아 거 써요. 그래서 네. 그래픽 카드 들어가 있는. 네, 그래픽 카드 들어가 있고 지금 바로 띄워드릴게요. 띄워주세요. 네, 요거예요. 네, 그렇죠. 요렇게 채굴을 해서 요거를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작은 공간에서 이거를 저는 돌렸다는 게 좀 신기하기는 한데. 네, 저거가 한 12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많은 공간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요런 채굴기를 예, 이거는 어디 닭장 같은데. 보통 이런 데 중국 같은데요. 근데 선풍기도 열심히 쓰던데 그거. 맞아요. 왜냐면 열이 계속 나니까. 네. 그래가지고 에어컨도 쓰고. 맞아요. 그래서 이거 채굴기를 여러분들이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딱 그 컴퓨터 그 하드웨어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돌리면은 이제 모니터는 없나 봐요? 모니터가 없더라고요. 필요 없나 보죠? 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돌려서 어떤 연산식 체인을 딱 맞추면은 거기서 비트코인 하나를 배당해주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은 반감기도 같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반감기라고 해서 비트코인 창시자가 4년마다 블록 보상을 절반씩 뚝뚝뚝 떨어뜨려 놓게 이미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또 오른다라고 보는 시선이 있어서 왜냐하면 보상이 줄어드니까 수요는 높아지는데 공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비트코인 시세를 보는 그런 시선도 있어서 그거는 이제 내일 저희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네. 네. 또 코인부터 해 주식, 또 네. 실적 발표, 삼성전자 실적까지도 네, 오늘 굉장히 알찼던 것 같은데 저희가 또 내일도 좋은 내용 같이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